2025-26년 최악의 한파 수도권 마비 가능성 보고서. 1981년 1월 5일 서울 기온이 영하 23.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강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수도관이 터져나온 물이 거대한 고드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서울 인구는 83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만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981년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더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보다 더 심한 한파가 지금 수도권을 덮친다면, 지하철이 멈추고 전력이 끊기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재난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곧 지금보다 훨씬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과 경남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김해공항이 마비되고 부산 시내 교통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평소 눈을 거의 보지 못하던 남쪽 지방이 하루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런 극한 날씨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더 자주 강하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극소용돌이 붕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북극에 찬 공기를 가두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부지방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3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평방킬로미터당 1만 6천 명입니다. 5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합치면 2600만 명이 좁은 지역에 빼곡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서울 인구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았고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전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난방도, 급수도, 교통도, 통신도 모두 전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수도권의 모든 시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이 마비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이 끊기면 수도 공급이 멈춥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급속히 발달한 지하철과 고층 건물들이 오히려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남부지방을 마비시킨 그 추위가 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폭설보다 무서운 건 바로 한파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관 파열 신고가 평소의 10배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 물은 즉시 얼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일부 구간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선로에 있는 전기시설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갑자기 멈춘 승객들은 추위에 떨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응급실에는 동상 환자와 낙상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졌습니다. 추위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30만 원을 넘어서자 많은 어르신들이 난방을 끄고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폐렴에 걸리시는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병원에는 한파 폐렴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파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만약 일주일, 아니 열흘 동안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영하 18도가 3일간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지하철 운행률이 70%로 감소하고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140%로 급증합니다. 모든 가정과 건물에서 난방을 최대로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지역이 30%까지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합니다. 셋째 날에는 병원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식료품 배송 지연으로 마트에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떨고 있는 가족들,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1980년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파가 끝나고 나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얼었던 수도관들이 녹으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고 전력시설들이 손상되어 복구에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후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김성민 박사님은 미국 NOAA에서 10년간 극한 기후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극도로 더운 여름 다음에 극도로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기후학자들은 양극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가 겪는 이상 기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그 결과 시베리아 고기압이 더 자주, 더 강하게 한반도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문이 열린 것처럼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도 바다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집니다. 여기에 도시화로 인한 히트 아일랜드 현상까지 더해지면 같은 기온이라도 실제로 느끼는 추위는 훨씬 심해집니다. 김 박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급속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죠. 특히 수도권은 너무 많은 사람과 시설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높습니다. 김 박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2025년 겨울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추울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 강한 한파가 여러 차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텍사스 한파 때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2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일간 영하 19도가 지속되면서 발전소가 얼어붙고 400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텍사스도 한국처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도권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참혹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2시간, 바로 수도권이 기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예측입니다. 첫째 날 오전 6시,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집니다. 지하철 운행률이 60%로 떨어집니다. 선로 결빙과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모든 노선에서 운행 간격이 평소의 2배로 늘어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1시간 넘게 지하철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떨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밀려 있지만 다들 난방을 켜놓은 채 기다리고 있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차량들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오후 7시,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150%를 넘어섭니다. 모든 가정과 건물에서 난방을 최대로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1단계 전력 경보를 발령합니다. 대형 건물들에는 냉방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만 추위 때문에 오히려 난방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일러가 과부하로 고장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30년 된 아파트들의 노후한 배관 시설들이 갑작스러운 한파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리기사들은 하루 종일 출동해도 모든 신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날 오전 10시 수도관 파열 신고가 빗발칩니다. 서울 강북 지역 30만 세대가 단수됩니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일대의 노후한 수도관들이 동시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가 생수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1,000원 하던 생수가 5,00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동네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생수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빈 페트병을 들고 급수차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급수차도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유한 급수차는 겨우 50대뿐입니다. 2,600만 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둘째 날 오후 8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순환 정전이 시작됩니다. 2시간씩 돌아가며 전기를 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고층 아파트에서는 노인분들이 고립됩니다. 20층, 30층에 사시는 80대 어르신들은 계단으로 내려올 수 없어 집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전이 되면 보일러도 멈춥니다. 아무리 기름이나 가스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됩니다. 셋째 날 오전 병원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동상 환자, 낙상 환자, 심혈관 질환자들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들의 응급실에는 침대가 부족해 환자들이 복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급차조차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깁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구급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구급차는 연료가 얼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평소 5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까지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셋째 날 오후 식료품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냉동고가 작동하지 않아 식재료가 상하고 물류 트럭들이 빙판길을 달릴 수 없어 배송이 중단됩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사려고 긴 줄을 서 있습니다. 72시간 후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2,600만 명의 생존이 달린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가 멈춰선다면 현대 문명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3년 사스, 2020년 코로나까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져 왔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휴대용 난방기구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세요. 전기가 끊겨도 최소 3일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탄가스 히터나 손난로 같은 제품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식량과 식수도 필수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3리터씩, 최소 일주일분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라면, 과자같이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비축해두세요. 냉장고가 멈춰도 상하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비약과 응급처치 용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넉넉히 준비해두세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열제, 소화제, 밴드, 소독약 등 기본적인 의약품들도 챙겨두세요. 손전등과 건전지, 양초와 라이터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면 연락도 할 수 없고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도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라디오는 들을 수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
긴급 대피소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980년대처럼 동네마다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파는 끝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극한의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 폭염, 가뭄, 지진까지 이 모든 재난에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재난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구독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비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비상용품을 준비해서 정전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재난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한파 속에서 전국적인 블랙아웃까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이 멈추고 모든 전력망이 마비되고 스마트폰조차 사용할 수 없다면 2003년 미국 동북부 대정전처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처럼 현대 문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전력대란 블랙아웃 시나리오, 그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 극한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생존 정보를 놓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